미래세 자산운용에 이제 좀 채권운용 뭐 이런 걸로 좀 오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퇴연구소에서 개인 자산관리로 한 9년 정도 또 일을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문님. 고문님 이제 2022년이요. 네. 이렇게 다산화는 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요즘은 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여전히 큰 그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다는 게 제가 이제 뭐 하여튼 3분기 이때쯤 계속 봤던 게 이제 금리가 생각보다는 제일 리스크를 하여튼 그때도 금리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그거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더 올릴지도 모른다는 게 이제 그때도 리스크였는데요. 그게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요즘 뭐 한국증권금융 뭐 이런 데도 예금금리가 뭐 5.2%가 넘고 하니까 이제 돈들이 유동성이 또 그쪽으로 쫙 빨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으로는 유동성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예, 거기다 이제 금리도 높고 해서 이런 이중고 때문에 거기다 뭐 금리는 뭐 이미 그렇게 조금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껏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또 급속하게 내리는 이런 모습은 안 나타날 거고 예, 플랫투라고 이제 올라왔다가 약간 고원 형태로 갈 거라고 봤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파월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바람에 예, 그런 부분이 뭐 하여튼 시장에는 조금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타랠리도 있으려 하다가 뭐 예, 산타도 사라져 버렸고요. 예, 파월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이죠. 네. 예, 50bp 올린 거는 뭐 예상한 대로인데 예, 이제 5.1로 올라가가지고 예, 5에서 5.25 사이 정도로 네. 본다고 그랬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를 보통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다시 이리로 들어올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좀 한동안 기면은 유동성이 이제 들어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이 예. 좀 힘들었는데 2023년은 좀 어떨까요? 2022년보다는 덜 힘들죠. 2022년 올해에 비해서 2023년은 뭐 금융시장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진다기보다는 실물시장은 뭐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바대로 갈 것 같은데요. 근데 2022년에 대비해서 2023년에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은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이제 수익률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도 이율이 기본적으로 뭐 회사채 같은 경우는 뭐 5%는 되는 거고요. 예금도 뭐 그 정도 되고 하니까 2022년에 비해서 많이 다르죠. 그때는 채권의 이런 것들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 이상이었고 예금금리도 해봐야 뭐 1%가 안 되고 이랬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니까 기본적으로 자산 운용에 있어서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들이 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2022년에 이게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좀 나아질 것 같고요. 분위기는 훨씬. 네. 예,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로 막 진행되는 시기였고 내년에는 이 마이너스에서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정도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또 뭐 와장창 무너진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식 채권 이런 면에서 채권이나 예금은 베이스가 좀 튼튼해졌고 주식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부분이 좀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요. 전체 실물 시장에 비해서 수익률에서 느끼는 부분은 올해보다는 뭐 저는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시장이 그렇다고 막 재미있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약간 주식시장은 횡보 느낌을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계속. 예. 뭐 오르기도 하고 또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내내 그런 흐름이 나올 거. 일단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줘가지고 좀 저금리가 되어야 자금이 또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금금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5.5 사이 정도라면은 주식에서 과연 얼마를 더 줘야 사람들이 주식이 좋다고 옮겨가겠냐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인데요. 네. 내가 리스크를 취하는 만큼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3에서 5%를 더 준다고 하면은 주식 수익률이 8에서 10%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움직여가지요. 실제로는 15% 이 정도 느낌을 가져야 움직여가는 것이지 올해 혹시 뭐 한 7, 8%
내년에 받을까 하면은 내가 그냥 안전하게 예금을 하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럼 어떻게 하면 높아지느냐? 주식에 대한 이제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리든지 아니면은 예금이나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 모드로 들어간다든지 해야 이제 서서히 좀 가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금리가 한참 높은 수준에 있는데 주식이 신나게 가동이 되어서 올라가기는 일반적으로 그런 예는 잘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만약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예.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은 예. 조금 천천히 예. 저는 내년에 예.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마시라. 서둘지 말고.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아. 예, 자산에 있어서 너무 지금 안 들어가면 혹시 뭐 이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또 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나게 올라가기에는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고 이러니까 금리가 경기 침체가 조금 진행돼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가 좀 보일 때 이제 그런 때 해야죠. 아직은 너무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주식이 좀 싸지기는 싼 거다라고는 예. 볼 수 있을까요? 예, 싸지긴 싸졌는데요. 예. 항상 우리는 주식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리스크 프리미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우리가 예금금리로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년짜리 예금금리. 그게 지금 한 5.2%, 뭐 5.5 이 정도 주는데요. 무위험 수익률이 이 정도 수익률이 되면은 우리가 주식 수익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사람들이 주식을 살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순히 주식의 이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채권 금리하고 비교한 그 밸류에이션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내년에 이제 주식시장에 제일 안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금리를 픽아웃 빨리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원처럼 개마고원처럼 이렇게 쭉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이제 지금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는 건데 예. 한다고 하면 예. 거기서 계속 리스크 프리미엄을 그렇죠. 계산하면 주식으로 맞습니다. 들어올 필요가 예. 없는 예. 거니까요. 픽아웃만 한다는 신호만 오더라도 예, 사람들은 많이 생각들을 좀 달리 할 텐데요. 아직은 그런 신호를 전혀 안 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금리가 좀 빠르게 내린 적이 있기는 한 건가요? 있죠. 그런 적은 좀 많죠. 사실은 금리를 이제 올렸다가 2000년대, 90년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사건들이 터졌죠. 이제 나스닥 버블이 붕괴되었다든지 그 이후 고디에서 9.11 사태가 터졌다든지 할 때는 뭐 급하게 인하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이런 때에서 또 금리를 신나게 올리다가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다 다시 0%대로 그냥 갑작스럽게 금리를 떨어뜨렸죠.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주가가 50% 떨어졌는데 금리가 0%대로 들어가니까 이제 유동성이 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활활 불타올라서 이제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상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금리가 5%에서 이게 요지부동을 안 하고 계속 어느 정도 간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좀 다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일 관전 포인트는 경기 침체, 심각한 경기 침체 뭐 이런 걸 자꾸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하고 금리하고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금리가 어떤 패스를 그릴 것인가, 고원처럼 쭉 가는 패스를 그릴 것인가, 의외로 그것보다 좀 더 빨리 꺾일 것인가 하는 것. 그 부분이 오히려 내년에는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고원처럼 유지가 된다고 하면 막 쓰러지는 기업들도 그렇죠, 나오고 생기죠. 예. 그럼 그제서야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갈 그렇죠. 가능성도 생기고 예. 그러면 기업은 쓰러지고 금리는 내리는데 주가는 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조금 있으면 오르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출혈 경쟁을 하던 기업들이 많이 퇴출되게 되고 우량한 기업이 남게 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경기가 안 좋다고 구조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고금리로 이제 대충 이익을 맞추고 있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좀 증가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구조조정 해놓고 하면은 기업들이 이익이 이제 좀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이제 사람들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인 게 그 기업이 망하고 좀 위기가 와야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고 이게 약간 좀 역설적인 것 같네요. 그게 자본주의의 생리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저금리라는 것은 일종의
때 아프리카 지역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되게 기온이 따뜻하니까 해충들이 많고 벌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금리라는 것은 거의 뭐 북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충들 다 없지 않습니까? 이 고금리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경제에 안 좋죠. 우리나라 내년에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뭐 내년부터 나타납니다. 네. 올해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저도 이제 주식담보대출로 받은 이자 금액을 보니까요. 이자 금액이 증가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게 이제 내년에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이제 경제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의 0%대 이런 데는 아무나 사업을 합니다.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한 7%로 올라와 있으면은 정말 철저하게 가려서 사업을 하게 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자꾸 그게 이제 버블이 꺼진다는 겁니다. 버블이 꺼진다는 것은 이제 건강한 부분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탄력을 받으면은 이제 올라가는데 그 기간이 언제일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슈입니다. 제일 관전 포인트는. 어떤 사람은 그게 내년 상반기 1분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늦춰져 가지고 내년 하반기나 후내년 초까지는 봐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내년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경기 침체 부분은 상당 부분은 지금 또 반영도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한 사람은 없고 그게 슬로우다운이냐 심각하냐 이 정도 문제일 따름이니까요. 네, 일단 파월의 입에서는 금리가 꺾이는 거는 아직은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가 의외로 이제 강건한 것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이나 일본, 영국,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국 이런 데 해당되죠.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다 환율이 약세되면서 어려웠죠. 근데 미국은 에너지 수입국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제 강건하게 유지됐죠. 영국이나 우리나라는 단기금리 연동돼서 다 대출금리가 움직이는데 미국은 30년 모기지금리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단기금리 5%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타격도 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하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미국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서베이를 한 거 보니까요. 내년에 미국 경제가 뭐 침체에 빠진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횡보가 되고 또 아직 좀 불확실한 점이 큰데 바닥은 나왔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바닥은 뭐 당연히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 한 10%, 뭐 15% 될 수는 있겠는데요. 그 바닥을 뭐 정말 귀신같이 맞춰서 다시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괜찮은데 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2,300, 400 사이고 미국 주가도 저러는데 미국 주가도 꽤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물론 다시 최근에 이제 떨어졌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부터 한 10에서 15% 정도? 뭐 한 10% 정도 보면은, 그렇군요. 저도 마음이 약해서 10% 이상 하기를 하니까 겁이 나서, 안 그래도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또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은 좀 어떤 섹터나 기업을 좀 사면 좋을까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금리에 제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보다는 훨씬 민감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동산이 금리랑 더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죠. 부동산은 보통 차입을 해서 들어가니까요. 주식은 뭐 리스크 프리미엄 하는데 부동산도 리스크 프리미엄 똑같이 계산하니까요. 근데 주식은 뭐 빌려서 한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에 자기 자본 비율이 훨씬 높죠. 근데 부동산은 우리나라가 뭐 50% 이하로 제한해놔서 그렇지요. 다른 나라들은 뭐 70%, 80% 이렇게 차입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을 부동산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은 뭐 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식은 뭐 예를 들어 생각하신다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추천해놓은 섹터를 보니까 공통된 게 대략 뭐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바이오 이 정도가 공통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저도 뭐 거기서 크게 이견은 없는데요. 제가 뭐 그냥 제가 확신을 가지는 분야는 하여튼 바이오 쪽이라서요.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라서 그쪽이
밸류에이션도 이제 많이 낮아져 있고 고점 대비해서 한 40%나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고령 사회가 오게 되면은 앞으로 인구가 많아지지만은 아프리카 쪽 인구가 많아지니까요. 그쪽에는 구매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구매력이 계속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바이오 이런 쪽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이게 좀 고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 부분의 수요가 저는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ETF를 사면 돼요? 예. 바이오 기업은 저도 잘 모르고 그것도 네. 기업의 불확실성도 많고 하니까 특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혹시 그 티커 ETF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냥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S&P 500에서 있는 바이오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에 있는 또 바이오 ETF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S&P 500에 있는 바이오 ETF는 뭐 XBI라고 있는데요. 그런 게 있고 그거는 지금도 아직 잘 회복을 못하고 있고 밑을 벌벌 기고 있고요. 나스닥에 있는 ETF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두 개를 반반 뭐 사놓으셔도 될 것 같고. 반반이요? 예. 그러면은 그 주식 비중에서 다 바이오로 채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데요. 만일 저 반반이라는 것은 바이오에서 반반을 미국 쪽에서 반반을 하신다면 그 반반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벤처 쪽에 투자하는 그 양반하고 이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하여튼 미국 쪽의 바이오의 기술은 뭐 압도적이고요. 세계에서요. 예. 그런 쪽을 뭐 시장도 좋고 거기는 인종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실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봐야 황인종, 우리나라 사람들 뿐이 없지만은 거기는 뭐 얼마나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환경도 좋고 우리나라도 바이오 쪽이 이만한 인력 이렇게 갖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차세대로서 바이오도 꽤 유망한 섹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뭐 의대 정원 이런 거하고 다 관련돼 있겠죠. 그런 거하고. 근데 이제 뭐 여하튼 BT 쪽,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은 미국이 거의 뭐 기술이나 인력이나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투자한다고 하면 한국보다는 글로벌적으로 미국 쪽 중심으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바이오 사고 또 뭐 사면 좋을까요? 아까 거기 뭐 저는 뭐 전기차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잘 모르겠고요. 뭐 전기차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2차 전지. 예, 2차 전지죠. 그게 그거는 뭐 여전히 좋은 섹터일 수밖에 없죠. 50 이렇게 사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주식만 비중을 한다면 30하고 40은 인덱스를 사고 뭐 이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이런 시기에는 현금도 항상 좀 물론이죠. 현금은 어느 정도? 한 3분의 1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0%는. 그렇군요. 고모님,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동산은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사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혹시 시기를 2023년은 지나서 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집인데요. 사람들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갭 투자에 물려 있는 것도 많고, 제로금리가 만들어낸 투자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직 아마 실태도 다 파악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도가 이제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 하는 부동산 이제 PF 대출 뭐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심각하게 노출된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하는 거의 뭐 기업 단위처럼 하는 갭 투자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자기가 그냥 하면서 한 4채, 5채, 뭐 3채, 4채 이렇게 갭 투자하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부분의 문제는 뭐 내년부터 노출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수준이 이제 계속 유지되면은 참다가 이제 못해서 이제 부동산 물건도 던지게 되고 이럴 텐데요. 그리고 뭐 부동산을 주식시장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주식이라야 뭐 자기가 10주, 20주 얼마든지 갖다 팔 수가 있는데 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애착이 큰 것입니다. 그걸 뭐 저렇게 덜렁 쉽게 팔지가 쉽지 않거든요. 주로 가지고 있다가 견뎌보다가 이러다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요. 조금 뒤에까지 이제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본격적인 영향권은 결국 내년에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부터 좀 매물이
나오는 건가요? 나오죠. 싸게. 지금도 나오겠지만은요. 내년에도 이제 계속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리고 우리가 변동금리부 대출이니까 이게 이제 영향을 즉각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은 1년마다 리픽싱을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할 텐데 어떻게 보든 내년 정도 가면은 거의 변동금리부 대출을 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상한 금리 여기에 다 적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향이 꽤 크죠, 사실은요. 예, 그 영향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뭐 4%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뭐 7%, 8%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가요. 예,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쪽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부동산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예. 금리 인상한 거, 바뀌는 거를 찍어가지고 캡처를 올리더라고요. 예. 근데 뭐 4% 있었던 분이 17%가 되고 막 6% 후반 되고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17%는 이제 어디 신용을 가서 빌리시던 6%, 7%. 그렇죠. 6, 네. 7. 네. 7%대는 지금 뭐 거의 많이 접어들었으니까요. 이게 되게 큽니다. 1억 같으면은 이게 700만 원이거든요. 3억만 빌려도 1년에 이자가 2,100만 원입니다. 예, 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게 이제 소비를 어느 정도 제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나타날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베이스를 깔아준 자산이 금리하고 채권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사실은 수익률 면에서 본다면은 올해보다는 훨씬 낫죠. 내년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물과 금융이 약간 이렇게 올해에 비해서는 좀 뒤바뀌 되는. 올해는 경기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받쳐졌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금융시장은 모든 자산이 다 박살이 났고, 근데 내년에는 이제 실물 시장이 좀 안 좋게 변해가고, 금융 시장은 뭐 예금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그래도 수익률이 올해보다는 좀 낮고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물 경제는 그 부동산하고 더 연관이 깊은 건가요? 깊죠. 뭐 주식시장도 영향도 있고 하는 것인데, 뭐 이게 자산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내 자산이 올해 갑자기 3억이 줄었네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소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산 가격 영향도 있고 이제 그 이자 비용 부담도 있고요. 가계부채가 저렇게 증가했는데 얼마 전에 어젠가 언젠가 이창용 총재께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는 이제 여기서 자꾸 이제 다운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경제가 좀 안정적인 구조로 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 안 그러면은 이 구조로 가면은 이제 경제가 취약하다는 거죠. 시작이 외부에서 닥쳤을 때 경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계부채는 너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여전히 내년에 아마 그 효과가 좀 나타날 거고 사람들은 이제 가계부채를 그래서 조정을 해 나가겠죠. 이게 가지고 있는 자산 수익률도 높지도 않고 뭐 부채 수익률은 이렇게 높고 하면은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고 줄이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내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혹자분들은 이게 지금도 그 하락세가 깊어서 2023년에는 그 금리가 또 5.1에서 2024년 4% 정도로 그 미국 연준 그 점도표상으로 와서 내려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피크를 찍고 내려가긴 하니까 2023년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주장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내년에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올해 다 틀렸던 게 뭐냐면은 연준이나 전 세계의 금리 인상 움직임입니다. 올해 사실은 연준이 4%부터 타겟을 시작해서 4.5도 틀렸고 결국 5.0에서 5.24까지 가게 됐거든요. 무려 1%포인트나 틀렸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그러니까 BOJ까지 저렇게 움직이고 한 것들이 늦게서 BOJ는 늦게 갑자기 또 들쿠덩 이 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찍 마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BOJ도 있다 보니까 야 일본도 이거 뭐 인플레이션이 좀 오나 뭐 좀 조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전 포인트가 결국 내년에 가서도 사실은 경기 침체하고 관련은 되어 있지만은 결국 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까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게 될 텐데요. 아까 이제 내년 하반기쯤은 이제 괜찮은 기회가 온다 하는 분들은 그때쯤은 이제 금리 인하 신호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그때도 이제 굳건하게 금리가 버티고 있다면은 그게 이제 좀 더 뒤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실물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파월이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건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금리 빨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텐데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독일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의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은요. 독일은 경제가 강건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무조건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터이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영국은 막 실업도 생기고 기본적으로 제조업 국가가 아니고 서비스업 국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인플레이션을 막는다고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92년에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공격한 배경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는 강건한데 다른 나라 경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것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그래서 파월이 이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강건해야 세계 경제도 좋다. 이야기를 한 것은 야, 우리 금리 올린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라.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작고 튼튼해야 결국 니네들 세계 경제도 좋은 것이니까 좀 참고 있으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게 한두 달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이 미국의 우방들을 왜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이제 조금 이따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내년에도 계속 그런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일지도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내년에 금리 패턴은 이렇게 하여튼 개마고원, 백두산과 개마고원 이렇게 보신다면은 백두산보다는 개마고원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쭉 그냥 상승이 이어지는 아, 그렇게 간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 일본도 금리를 인상한 게 그렇게 하다가 일본 경제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든 사실은 경기의 침체는 일시적이고 물가의 영향력은 영속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가 앞으로 오르겠다는 기대를 높게 잡아버리면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악순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내 임금 올려라.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악순환되고 결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이익되는 건 없는데 경제만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인플레부터 잡고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경기는 뭐 여차하면은 나중에 부양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면 되는데 인플레 기대 심리는 한번 생기면은 이게 퍼머넌트 샥이라고 그러죠. 좀 충격이 영속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어느 나라든지 하여튼 조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바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경기에 치중을 더 두는 것이 미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나빠지기를 다들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지기를 학수고대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폴 사무엘슨이라고 지금은 작고했는데 이제 되게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대공황기를 거쳤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항상 그때 버냉키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네들은 대공황을 안 겪어봤어. 책만 읽고 대공황을 배웠으니까 그 심각함을 모른다. 그때를 겪어본 사람들은 실업이라든지 대공황이 얼마나 겁이 난 것을 니네들이 알 것이다. 해서 그 폴 사무엘슨은 자유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 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대공황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아직 미국 경제에 조금 전통으로는 남아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이 고용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2023년 GDP 성장률은 1% 이내 0.5%인가? 그럼 그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고용 실업률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혹은 성장과의 관계인데요. 그게 이제 일종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면 물가도 떨어지고 실업은 높아져야 되고 하는 것이 옛날에 전통적인 이제 물가와 실업률 간의 관계인데요. 그게 이미 다 깨져 버렸고요. 깨져 버렸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많이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 50대들도 특히 그렇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뭐 연금 받고 살고 보자 하고 많이 이제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들이 느낀 바는 거의 다 젊은 사람 인구는 그렇게 안 많으니까요. 야, 이게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옛날처럼 내가 사람을 구한다고 마음대로 구하고 마음대로 해고하고 이런 시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미국 기업들이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경기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함부로 해고는 안 할 것 같다는 겁니다. 해고를 해놨더니 그 다음 좋아질 때 고용을 하려니까 사람을 못 구하겠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의외로 생각보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경기가 어느 정도 나빠지는 선 정도까지는 실업에 크게 유지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만큼 좀 귀해진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뭐 이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예, 달라질 텐데, 현재로는 일단은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금리를 이제 예를 들어 5%까지 인상을 했다 하면은, 경기를 진작시킬 강력한 수단을 하나 가진 겁니다. 이전에 0%대 금리일 때는 경기 안 좋아지면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는 경기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하면 됩니다. 5%에서 신나게 0.25까지 떨어뜨리면 네. 또 경기가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을 조금 확보한 면도 있고, 고용시장도 뭐 이전처럼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 코로나 때 저축한 부분에 소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사망하면서 뭐 그게 이 데이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지는 모르는데 상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도 공돈 생겼으니까 갑자기 예, 그런 부분에 이제 100만 명이 꽤 크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아니요, 미국이요.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소비 수요 부분도 있고 해서 의외로 좀 잘 받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물가 연동국채나 이런 걸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은 앞으로 한 2년, 3년 뒤에 물가 상승률은 거의 2에서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대 물가 상승률 부분이 사람들이 높아진 건 아니고요. 한 2, 3년 동안 조금 반짝 높아지고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앙은행이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리스크는 많이 줄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좀 떨어지면 바로 좀 가격이 올라가고 막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뭐 시장에 그때그때 공급 정책,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수요, 인구 구조 이런 거 다 영향을 줄 텐데,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구조나 가구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게 다시 턴을 리자일런트 한다 그러죠. 회복성이 좋은 것. 그 국면은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기에 주택시장이 올 때 이제 이슈 이것도 논란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가구 수가 향후 20년 동안 310만 가구가 는다고 그러지만은 570만 가구가 60대 이상 가구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하 가구는 마이너스 250만 가구이거든요. 그래서 명목상으로 총합적으로는 가구 수가 증가하지만은 소위 말해 활발하게 결혼을 해서 집을 사는 사람, 애들이 성장해서 더 큰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이쪽의 가구 수는 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이 많이 좀 약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 서둘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리도 개마고원처럼 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요인도 그게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소득이니까요.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자신의 소득이 안 늘어난다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금리 요인, 소득 요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게의 특징이 보면은 집을 활발하게 수요하는 그런 가구 수는 이미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고령층 가구가 늘어난 것이기 따름이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세대가 받아줄 수 있는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이 줄어드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2023년은
조금 지나가도 되고 한 예. 2024년부터 예. 좀 한번 생각해봐도 다시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 예. 부동산 더 늦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예. 금리가 이렇게 가계부채가 이래 많은데 또 금리가 개마고원처럼 되면은 이 영향이 아마 우리가 지금 제로금리 때 일어난 이게 주택시장의 투자를 지금 다 파악을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을지. 지금은 그 중에 아주 일부가 터졌을 따름이고요. 그렇구나. 예, 부동산 PF 터졌고, 이제 우리가 금융 경제 이제 제로금리나 이런 때 이제 뿌려놓았던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이제 노출되고 해소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다 겪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뭘 잘못했다고 잡혀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막바지 단계입니다. 네.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코인에서 이번에 나타나는 거죠. 예, 코인에서 FTX 그 문제 일어나고 이제 그 CEO 파운더가 이번에 또 잡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코인의 이제 거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이제 막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막판에 막 잡혀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막바지 단계인데요. 이제 부동산도 그런 막바지 단계에 이제 신호를 봐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이제 미분양이 많이 대거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신호는 아직은 안 나타났으니까요. 그 신호를 아직 조금 멀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극히는 아니고요. 이제 시작을 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2025년 2025년 2026년 뭐 2024년 뭐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구매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걸 고려하면 정말 핵심지 가능만 하다면은 더 서울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좋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2020년, 21년, 22년 이런 때는 부동산을 사더라도 우량 핵심 지역을 사기가 좀 힘들어서 주변부 부동산을 샀습니다. 경기 지역 이런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도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런 때가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고 이런 때가 이제 우량 지역의 부동산도 이제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량 지역의 부동산을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지금부터 내년부터 하면은 한 2, 3년 동안이 예, 그렇게 좀 보아집니다. 2025년까지. 예. 네.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지역에도 물량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전세가도 막 몇 억씩 폭락하고. 우량 지역을 이제 좀 하여튼 향후에 우리나라는 특히 자본 같은 경우에는 우량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뭐 광양하니까 뭐 특별히 광양을 왜 쿡 집어서 이야기하냐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어떤 분이 광양에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서 노후 준비로서 광양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이제 월세를 받아서 지내시겠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길래 야, 그건 잘못된 것 같아. 거기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20년 지나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네. 그 배당 금액이 많아지려면요, 그 본래의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배당 수익률은 금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곱하기 그 재산의 가격한 게 배당 금액인데요. 그 재산의 가격이 자꾸 올라야 자기가 받는 배당 금액도 많아집니다. 근데 그 원본의 가격이 안 오르는 곳에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갈수록 배당 금액은 물가도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가지시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의 부동산이 물가 이상으로 쑥쑥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런 걸 가지셔야 나중에 두고두고 자기의 받는 배당 금액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 한 3년 정도, 3, 4년은 이제 우량 지역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 그건 이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 해당되긴 한데요. 이제 금리도 좀 꺾여야 되고요. 지금 금리도 너무 높고 하니까 조금 꺾이는 기미가 보이면은 이제 변동금리부 대출로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우량 지역의 부동산을 사는 것. 그게 한 3년, 4년 동안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3년 남아있으면 열심히 지금부터 일해서 돈 모으고, 예. 뭐 그때 또 갭 투자를 해두는 것도. 변동금리부 대출을 이제 그때 좀 받으면은 기회가 또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광양 아파트. 그런 것 광양 분들 화내실 것 같아요.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질문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한 배당 성장을 하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동산도 하신다면 차라리 이제 핵심 지역에 이제 부동산인데 사실은 이제 그 돈으로 쉽지가 않죠. 아무리 그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되는 분들은 그게 사셔도 되고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리츠라는 게 있으니까요. 소액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차라리 광양에 있는 이제 그런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리츠를 사시는 게 이제 좀 좋은 부동산이 들어있는 그런 리츠를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구나. 리츠 상품을. 예. 리츠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45 이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예. 그게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력입니다. 금리가 급등되면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예. 그래서 뭐 많이 빠졌으니까요. 노후용으로 리츠가 정말 좋을 수 있겠네요. 예. 우량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물건. 예. 혹시 이것도 ETF가 아니고 리츠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가 예, 그게 하나가 주식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티커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주식명이 다 있죠. 뭐 무슨 글로벌 리츠, 그다음에 뭐 스퀘어 리츠, 무슨 리츠 하는 식으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리츠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걸로 뭐 인프라 펀드 뭐 이런 것들 저 앞에 지금 이제 회사명은 다 뺐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 리츠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수가 안 많습니다. 한 20종목 내외라 가지고요. 이게 좀 더 아마 앞으로 2, 3년 동안 이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을 내놓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이걸 이제 싸게 사서 이걸 이제 개인들한테 쪼개 파는 거죠. 그게 이제 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딱 말씀만 들어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 리츠 시장이 확대된 게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확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장이 좀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배당주를 모아가는 것보다는 리츠가 나았다고 보시나요? 배당주도 좋죠. 좋은데 이제 조금 이제 50대, 60대 이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일단은 높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은 뭐 배당주나 뭐 안 그러면 성장주를 해도 좋고요.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성장주가 별로 하이테크주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제 이게 금리가 이제 인하되면 그 시장도 성장주도 좀 생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괜찮고요. 이제 퇴직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는 이제 리츠 같은 경우가 배당 금액이 그래도 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요. 요즘에 이번 올해에 하락장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서 하락장을 처음 경험하면서 이제 좀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노후가 좀 두렵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원금을 이렇게 잃어가지고 한번 좀 호되게 당하긴 했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노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립한다면 어떤 거를 좀 추스리면 좋을까요? 참 저도 이제 뭐 충분히 100번 공감 가는 말씀이고 맞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노후 자산 관리를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내가 돈을 모아서 퇴직한 시점에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덩치도 커져 있는 데다가 수익률이 떨어지면 잃는 돈도 많아지죠. 그런데 생활비 때문에 또 낮은 가격에서 팔아가지고 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이제 더 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하고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계속 외부로부터 현금 흐름이 인젝션 되기 때문에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또 인젝션 된 돈으로 사고 하면 이것들이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가 되면서 나중에 잘 올라가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인젝션이 아니라 이게 이젝션입니다. 뽑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은 나빠졌는데 소위 말해 뽑아 쓴다는 것은 낮은 가격에 팔아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태가 이제 퇴직 후 초반에 터지면은 그게 사실은 좀 치명적 손해입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곤혹스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퇴직 초기에 수익률이 막 좋았다. 이건 이제 선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이게 양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급락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초기에 급락을 하면은 급락했을 때 돈 뺏은다고 팔아서 버리면은 손실을 실현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은 이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인생 오후에 접어든 사람한테는 조금 리스키한 것이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하방에 리스크가 좀 제한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변액연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수익률 1%,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중에 30%는 따라서 수익을 추정해 준다. 뭐 이런 것들 상품.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훨씬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좀 작아지죠.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 자산의 구조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월드컵이 이제 얼마 전에 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젊었을 때는 공격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수비수도 있겠지만은 공격에 치중해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 5위에 접어들게 되면은 너무 수비수만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좀 배당이나 이런 금액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수비수만 하는 것도 그렇고 대신 공격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하니까 미드필더를 좀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미드필더가 이제 부동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 예, 그게 이제 미드필드에 좀 해당되죠. 배당주는 미드필더 중에서도 이제 공격과 미드필더를 왔다 갔다 하는 팀 정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원래 인생 5위에 접어든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는 조금 그렇게 이제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젊었을 때 비해서요, 퇴직하고 나서가 더 힘듭니다. 훨씬 정치하고 어렵고요. 젊었을 때는 집 사는 것, 그 다음에 자기 퇴직연금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지고 축적한 자산에서 돈을 빼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관리 잘해야 되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내가 빼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 관리가 더 정치하고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디큐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축적한 자산에서 인출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많이 인출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제 젊었을 때 자산 축적이 됐으니까 대충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자산 관리라는 것. 거기다가 이제 회사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훨씬 환경이나 자산 관리 면에서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강의도 좋은데 내가 인출을 운영하면서 인출을 해서 내 노후의 은퇴 소득을 어떻게 30년, 40년을 만들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좀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퇴직을 딱 했을 때요. 예. 목돈이 좀 생겼을 때 예. 그 집은 한 채가 있다고 예. 가정하고 예. 어느 정도 목돈이 있으면 그 리츠에다가 예. 최소 좀 어느 정도 넣어두면 좋을까요? 그거는 제가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현재는 2019년 기준으로는 뭐 적정 생활비가 서울 지역이 320만 원 부부 기준으로 나오는데 아마 지금 하면은 아마 350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350인데 나는 소득이 조금 위 계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450 들 것 같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연금 이런 걸로 계산을 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계산을 할 수 바뀐 것 같습니다. 연금도 100에서 150 받을 거고 예. 부부면 300하고 예. 한 150 정도 리츠로 하면 예. 그래서 리츠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걸 이제 혹은 예금이라든지 채권을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그렇게 결정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노후 자산 관리를 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 지금 450만 원이 적정 생활비다 하면은 이게 한 18년 지나면은 대략 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요? 와, 어마어마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화가 되면서 그렇구나. 물가보다 조금 이렇게 생활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예를 들어 4%씩 매년 오른다 하면은 18년이면 2배거든요. 그게 4%만 잡아도요. 그러니까 지금 450만 원이 든다고 그러면은 18년이면 4% 물가, 생활비 상승. 이게 과거 15년 동안 4% 올랐습니다. 매년. 그때도 저물가일 때 이 정도 올랐으니까요. 언제 더 오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18년 이내에는 언제 내 생활비, 우리 부부의 생활비가 900만 원이다. 이런,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런데 그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는가.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하는 같은데요. 것들이 공격적이보다는 이제 국민연금은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가니까 나머지 자산을 내가 그래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조금 따라가게 자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생활비 오른다? 월급 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 가서 월급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따라갈 수 있는데요. 나이 들어서는 생활비 오른다?
월급 올려주셔야 할 곳이 없습니다. 뭘로 해야 되느냐? 자기가 모아둔 자산의 수익률을 그 정도 높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생 5후의 자산 관리가 훨씬 좀 살뜰리는 자산 관리입니다. 일본 말로 신켄쇼부라 하는데요. 진검성부. 그러니까 이게 새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젊었을 때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 고민이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오프라인에서 어떤 분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약간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집을 나오는 게 집을 어떻게 하면 나올까.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사회에 이제 일을 안 하시니까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거리를 만드느냐가 그날의 숙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사회 네트워크를 다시 좀 만들어가면 좋을지. 네트워크는 이제 일거리를 만들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일거리도 없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 뭐 가입하기도 하기도 그런 거고요. 일거리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어디가 공부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일거리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일거리를 만들려면은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5, 60대 자격증 시장, 수험 시장, 자격증 이제 수험생이죠. 그 시장들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좀 그런 게 적성이 있다든지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운영사에 있던 친구도 뭐 50대 중반이고 한데요. 자기는 부동산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부동산을 보면 재미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동산학과에 차라리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석사과정에 부동산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자격증도 따고 그런 쪽으로 액션을 취하셔야 되고요. 뭐 저만 하더라도 이제 고령사회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방송대 일본학과에 들어가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어하고 일본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만 들어가더라도 또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 두려우시거든 방송대 한 학기 등록금이 34만 원이거든요. 34만 원인데요. 6과목 들어도 되고 뭐 괜찮으시니까 졸업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러시니까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정당한 고민이고 그리고 충분히 좋은 고민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일단 모티베이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이나 뭐 공부 이런 쪽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세상은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은 벽장문을 탁 여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때 동안 뭐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러지만요, 우리가 안 가본 세계는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 세계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시면은 의외로 그 세계도 아주 넓은 그런 또 세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일본학과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그 일본학과라는 곳을 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또 새로운 세계가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 그러면은 거기에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 그것처럼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관계망, 네트워크도 형성되게 되고 또 그게 조금 더 전문성을 갖게 되면 또 일자리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좀 일단 벽장문을 한번 열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모님 감사합니다. 고모님 그러면은 끝으로 저희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없고요. 지금 뭐 이미 다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뭐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다만 내년이 아주 더 재밌다고 하기보다는 저희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재밌는 해입니다. 자산을 운용하고 뭐 돈을 잃고 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해이고 빨리 회복도 안 되고 하니까 짜증나는 해이죠. 근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왜 이제 재밌는 해이냐 하면은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이제 스페인 독감 이후 이 팬데믹이 거의 100년 만에 한번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년 만에 돌아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유럽이 1945년에 2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 거의 70년, 8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미지가 최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한 2, 3년 동안에 우리의 스트레스나 경제의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가면은 이 스트레스가 하나씩 해소가 됩니다. 팬데믹도 해소가 될 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해소가 될 거고, 고물가 부분도 개마고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미래가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해소가 될 텐데, 그래서 그걸 일단락하고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면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 그게 내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대전환이, 하도 대전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식상하기도 하실 텐데, 과거에 우리가 거의 뭐 40년, 100년 만에 보는 세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닥쳤다가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좀 지나면서 해소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국면들, 뭐 그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세계 경제 질서가 만들어질 텐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좀 따라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아주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아, 미래의 트렌드를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막내 아들은 미래를 아니까 트렌드를 다 아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도 열심히 뭔가를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듣고 하면은 그래도 트렌드에 좀 가깝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내년에 이제 또 코로나19 때 왕창 버블이 했다가 버블이 꺼진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의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내년에 이제 하반기, 후내년 이렇게 시작될 텐데요. 그런 트렌드를 이렇게 잘 좀 다시 한번 캐치업 하시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좀 그런 기회를 갖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내년에 중요한 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의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